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여기는 오스트리아 국제공항. 저기 단체 여행팀들 사이에 한국 남자가 뭔가를 들고 한 여자를 향해 멀리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것을 건네주는데요. 여인은 뜻밖의 상황에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감동합니다. 그 이후 여인은 상사병에 걸린 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플로리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플로리안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유엔에서 정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히기도 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그린칭이라는 곳인데 오스트리아에서 꽤 알아주는 부자 동네예요. 그린칭은 빈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데다 오스트리아의 오랜 전통을 느낄 수 있어 빈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그린칭 마을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살았던 곳이에요. 가난한 천재 음악가 베토벤은 그린칭 마을 산책로를 걸으며 운명의 악상을 떠올리기도 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죠.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스트리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세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이 오스트리아여서 부모님의 여행 사업은 잘 운영되었고 덕분에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촌이다 보니 다니는 학교도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닌 소수정예 사립학교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날고 긴다는 재주 많은 친구들과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답니다. 우리는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도 중요했는데 여자들이다 보니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도 정말 중요했어요. 친구들은 대개 전문직 남자들 만나거나 사업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저도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까진 혼자지만요. 부모님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쪽 여행객을 받는 곳으로 배정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이나 캐나다가 있는 아메리카 쪽 여행 담당으로 요청했는데요. 부모님은 그쪽은 이미 담당자들이 베테랑이어서 저보고 상대적으로 한적한 아시아 쪽을 담당하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시아 담당이라니요. 제가 그런 거 하려고 좋은 대학 나온 건 아니거든요. 왠지 아시아 쪽은 돈이 없어서 여행도 잘 안 다닐 것 같고 좋은 상품을 제공해도 좋은 줄 몰라서 항의를 할 것 같고 뭐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부모님 회사에 들어갔지만 아시아 담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유럽은 아직 인종차별도 있고 유색인종에 대해 얕잡아보는 경향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동양인 친구가 3개월 정도 다니다가 다른 나라로 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도 부모님 사업으로 영국으로 이사간 거였어요. 일본의 대단한 부호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여튼 그 당시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유일한 동양인과 대화 한 번 안 했어요. 부모님 여행사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메리카를 담당하는 상대편과 왠지 모를 경쟁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회사에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직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여행사를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어딘지 확인해 보았어요. 역시 인구가 많다는 중국이더라고요. 우리 팀 주 고객은 중국으로 보고 저는 그들을 위한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다음엔 일본, 그 다음엔 한국 순서더라고요. 한국? 의외였어요. 제가 알기론 일본보다 한참 못 살고 인구수도 적은 나라인데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아, 엄청 저렴한 패키지 여행을 하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죠. 오스트리아는 10월부터 추워지기 때문에 저는 9월에서 11월까지 오스트리아 여행 상품을 기획했어요. 중국은 부호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를 팀 멤버들과 의논했지요. 약간은 고급지면서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보석을 파는 쇼핑몰 방문 코스도 넣자고요. 그렇게 야심차게 최고급 여행 상품을 만들어 단 50명만 결제 가능하도록 했어요. 여행자 한 사람당 약 1000만 원짜리 상품이었거든요. 그러고는 3월부터 5월까지 영어, 중국어로 SNS 홍보를 시작하고 중국 여행사에도 상품 홍보를 했어요. 해외여행을 오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하니까 며칠 동안 밤을 새며 만든 기획 상품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부모님도 저의 마케팅을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 더 신경 쓰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다행히 여행 상품 문의는 꾸준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어 그러는지 실제로 결제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20명이 한꺼번에 여행 상품을 결제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팀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누구지? 누가 20명을 단체로 이 비싼 여행을 신청했을까?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메일로 온 여행 신청서를 받는데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20명을 단체 여행으로 신청했더라고요. 제 예상이 맞아서 기분이 좋은데다 역시 돈은 부자들이 쓸 줄 안다며 중국인을 높이 평가했죠. 워낙 고가의 여행이다 보니 20명만 결제해도 회사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이었어요. 저는 추가 결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20명의 중국인들을 더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우리는 호텔에 좋은 위치를 선정해놓고 현지 식당들도 날짜에 맞게 최종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쯤 이 비싼 상품을 또 누가 20명을 결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 중국 여행객들이 중복으로 결제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 어라? 한국인 20명이더라고요. 아니 그들은 이런 비싼 여행을 할 형편이 되나요? 잘못 결제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피디하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여행 가이드 하영석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상품을 알게 되었고 여행 코스가 마음에 들어서 지인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고 하며 몇몇 식당을 추가로 예약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팀은 급 흥분되었습니다. 갑자기 40명이 선택한 고급 여행. 더 이상 홍보하지 말고 40명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팀을 직접 담당하겠다고 했고 매니저 린체는 한국팀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리무진을 대기하고 공항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출구 쪽에 현수막을 들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고급 여행이다 보니 중국, 한국에서부터 각각 인솔자를 한 명씩 두어 같이 오게 했죠.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편안하게 올 수 있게 말입니다. 저 멀리 우리 여행사 직원 겸 인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팀, 한국팀 모두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행사 담당자로 인사를 하고 여행객들을 각각 리무진으로 모셨습니다. 20명이 탈 수 있는 벤츠버스 리무진이었어요. 린체 매니저도 한국팀을 저쪽 리무진으로 안내를 했어요. 중국 여행객들은 여행으로 들떠서 그런지 계속 높은 언성을 내며 중국어로 대화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엔 귀가 슬슬 아프고 듣기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저쪽 한국팀은 조용했어요. 아마 벌써 기가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해진 두 여행객팀을 호텔로 안내를 했습니다. 처음에 차에 탈 땐 몰랐는데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려고 보니 한국 사람들 여행 캐리어를 꽤 고급진 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반면 저의 중국팀은 무슨 질문이 그리도 많은지 숨 돌릴 틈 없이 설명하느라 애먹었습니다. 호텔 방을 배정해드리고 짐을 풀고 쉬시라고 했어요. 첫날 일정은 밤늦게 호텔에 도착한지라 아무 일정이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도 기내식으로 했을 겁니다. 우리 여행사팀도 호텔에 짐을 풀고 씻고 쉬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런데 호텔방에 도착해서 의자에 엉덩이 붙이기도 전에 중국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 안 먹냐고요? 네? 저녁은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밤 8시 도착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당연히 저녁은 기내식 드신 거 아니냐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밥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당장 식당을 예약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 회사의 입장을 생각해서 중국팀의 편의를 봐주려고 식당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럽 식당은 저녁 8시면 다 닫거든요. 저는 안주가 잘 나오는 술집이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땅히 없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호텔 프론트로 전화했어요. 혹시 간단한 음식 제공이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프론트 직원이 안 그래도 늦게 온 한국 손님들이 레스토랑에 와서 와인을 한 잔씩 하고 있으니 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식당은 밖에 식당보다 더 빨리 문 닫는데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한국 사람들이 여행 온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호텔 측에 사례를 충분히 하겠으니 간단히 와인 한 잔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호텔 측은 한국인이 제시한 추가금과 팁이 너무 많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 상황에 중국인들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추가금을 나눠서 내야 할 것도 같은데 한국팀은 특히 저와 사전에 통화했던 하영석 씨가 우리가 미리 돈을 냈으니 같이 와서 즐기자면서 중국인에게 영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시끌벅적 소리를 내며 앉아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식비도 분명 나눠내야 할 텐데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기하다 보니 너무 피로해진 겁니다. 저의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하영석 씨는 저보고 먼저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임이 어느 정도 끝날 때 전화를 준다고 했어요. 쉬어야 내일 일정도 운영이 될 테니 편안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와, 매너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건 비밀인데 속으로는 하영석 씨가 꽤 잘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참,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일을 하러 왔으니까. 하영석 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들이 다 들어갈 때 호텔방으로 와서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영석 씨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누적된 피로는 이후 연속 3일 동안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대화와 함께 머릿속이 혼미해진 상태로 계속 같이 다녀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어가 성조가 발달해서 음의 높낮이가 격하게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소리도 크지만 대화를 하게 되면 더 시끄럽게 들린대요. 저는 중국인들의 대화, 그들의 먹성, 정말 자잘한 요구사항까지 다 들어가며 일하다 보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팀과 같이 있는 린체 매니저는 얼굴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여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와, 억울해. 저는 도저히 못 견디고 린체 매니저님께 SOS를 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둘이 바꿔서 하자고요. 린체 매니저님은 극구 거부했어요. 아마 그녀도 저의 다크서클을 보고 중국 여행팀을 안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죽을 것 같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린체 매니저는 저와 교대로 중국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4일차 오전부터 저는 한국팀 여행 매니저로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쇤푸른 궁전으로 여행하러 가는 날이었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몇백 년 만의 평화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 넬라한타지라는 영혼을 울리는 듯한 가곡을 틀어주었습니다. 하영석 씨였습니다. 영석 씨는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좋은 음악이 빠질 수 있냐며 갖고 온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서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아니, 이 고급짐은 뭐죠? 그들의 품위는 뭔가요? 그들은 차 안에서 저에게 오스트리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함부르크 왕조 시대야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스트리아만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 없냐며 눈을 반짝이며 옛날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마냥 신나했어요. 이틀 전만 해도 차 안에서 고량주 마시는 중국인들 말리느라 멘탈이 탈탈 털린 저였는데 이 영화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영석 씨는 저보고 긴장한 것 같다며 아무 말 안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아한 여자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저쪽 중국팀의 린체 매니저는 사흘 만에 100년은 늙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야심작 고급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팀과 한국팀의 여행의 만족도를 물어보았고 후기를 잘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리무진에서 내려드리고 우리는 회사로 오려고 할 때 하영석 씨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마 중국팀이 절 불렀으면 여건이 없어졌다느니 하는 불길한 소식일 확률이 높은데 한국팀에서 불렀으니 별 걱정 없더라고요. 그는 주섬주섬 종이 가방에서 선물을 2개 꺼냈습니다. 저와 린체 매니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우리 덕분에 지인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된다면 하영석 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이용해달라고 하며 명함도 주었어요. 매니저와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고는 갔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한국 소식을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매너에 너무 놀랐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유독 시끄러워 비교된 것도 있을 테지만 그걸 떠나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인 것 같았어요. 성황리에 저의 야심작 고급 여행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가이드를 길게 하다 보니 많이 지쳐서 회사에 2일 정도 휴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근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또 어떤 상품을 기획해볼까 고민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고객만 담당할 거거든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왠지 잘 모르겠지만 하영석 씨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네요. 저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맞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국에 간 사연을 들려드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동 돋보기 청취자님들, 플로리안 씨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타국에서도 품위 있는 매너를 지켜준 한국 여행객들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나저나 플로리안 씨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궁금합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